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4년 수잔 스미스는 복잡한 가정사와 연애 문제로 혼란에 빠져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건 후에는 비극의 피해자, 어머니로 속이며 온 나라의 동정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흑인 남성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수잔 스미스는 순식간에 무고한 피해자에서 미국에서 가장 경멸받는 여성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이들의 분노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망상된 욕망으로 부유남에게 빠져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여인의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잔 스미스는 1971년 9월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세 자녀 중 막내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린다와 아버지 해리의 결혼 생활은 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는 위협적인 폭력과 언어 폭행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아내 린다가 속이고 있다고 집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잔이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 가정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수잔은 불행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수잔의 부모는 17년의 결혼 생활 끝에 1977년 이혼합니다. 당시 수잔은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해리는 이혼한 후에 크게 상심하여 우울해졌고 전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1월 15일 이혼이 성립된 지 불과 5주 만에 아버지 해리는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수잔의 마음과 삶에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린다는 이혼한 지 2주 후 부유한 사업가 베벌리 러셀과 재혼했습니다. 수잔의 가족은 소박한 집에서 새 아빠의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잔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베타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1986년부터 2년 동안 자원봉사 클럽의 회장도 했습니다. 수잔은 학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가족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새 아버지가 수잔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수잔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사회복지기관에 신고하여 새 아버지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잔의 성적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아버지의 혐의는 법정에 이르지 않았고 그 이유는 어머니 린다가 모든 혐의를 철회하도록 수잔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 여름 수잔은 윈딕시라는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직무는 계산원이었으며 6개월 후에는 수석 계산원으로 승진했고 이후에는 회계 담당자로 승진했습니다. 이때 수잔은 직장 동료 유부남과 비밀리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불륜남과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잔은 그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를 했습니다. 그때 수잔은 다른 동료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낙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부남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수잔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수잔은 이별을 힘들게 받아들였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들은 이것이 수잔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3살 때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잔은 직장으로 복귀하고 동료이자 학교 친구였던 데이비드 스미스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크리스티 제닝스라는 여성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수잔과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수잔이 데이비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데이비드는 크리스티와의 약혼을 깨고 수잔과 결혼하기로 합니다. 수잔과 데이비드 스미스는 1991년 3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데이비드의 증조할머니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잔은 1991년 10월 10일 첫 번째 아들 마이클을 출산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수잔은 아기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고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고 수잔은 종종 어머니 린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모가 가족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 아들 마이클의 양육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1992년 3월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그 후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별거 기간에 수잔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수잔은 데이비드에게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잔의 어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아 새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며 새로운 집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임신은 수잔에게 힘든 시간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겨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수잔은 점점 데이비드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성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며 점차 데이비드와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외로움을 느꼈고 1993년 여름에는 캐셔 티파니 모스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티파니와 수잔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이였습니다. 수잔은 데이비드가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을 느꼈고 데이비드를 찾아와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3년 8월 5일 두 번째 아들 알렉산더 테일러가 태어나고 데이비드와 수잔은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3주 후 데이비드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깨졌지만 수잔과 데이비드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부모였습니다. 수잔은 데이비드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윈딕시를 그만두고 큰 회사에서 비서직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사장의 수석 비서로 승진했습니다. 수석 비서라는 자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직책이었고 수잔은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상사의 아들 톰 핀들리와 가까워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7세 톰 핀들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인 건소 프로덕츠 소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매력적인 독신남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외모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있었고 얼굴의 윤곽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월 수잔과 톰 핀들리는 만나기 시작했지만 봄이 되자 수잔은 다시 데이비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수잔은 결국 이혼을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9월에 수잔은 다시 톰과 만나기 시작하며 그와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수잔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데이비드와의 이혼 소송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톰은 수잔에게 편지를 써서 관계를 끝냈습니다. 1994년 10월 17일자로 작성된 이 편지는 톰은 자신이 수잔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너무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톰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수잔은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톰은 또한 수잔의 행동, 특히 최근에 톰이 주최한 파티에서 수잔이 친구의 남편과 욕조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언젠가 나 같은 괜찮은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면 올바른 여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며 좋은 여자는 귀여운 남성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수잔은 톰의 편지를 읽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실 추악한 거짓, 욕망, 그리고 자기애로 가득 찬 환상과 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톰과의 이별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톰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 데이비드, 양아버지, 배부와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상사이자 톰의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잔은 톰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양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동정을 받으려는 효과가 없자 그녀는 톰에게 톰의 아버지와의 불륜 관계도 말했습니다. 톰은 수잔의 고백에 더욱 충격을 받았고 수잔과 헤어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그녀는 연인 톰 핀들리와의 이별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친구와 주차장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동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톰의 감정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수잔은 친구에게 잠시 아이들을 맡기고
톰의 사무실로 가서 이전에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수잔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그녀를 사무실에서 내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잔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도로를 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49번 고속도로를 타고 존 롱 호수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수잔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존 롱 호수의 물가에 도착한 수잔은 22m 길이의 보트 램프를 지나 차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보트 램프는 아스팔트가 아닌 자갈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잔은 운전석에 조용히 앉아 잠든 두 아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아들 마이클은 2주 전 세 번째 생일을 맞았고 알렉스는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잔은 차가 천천히 램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미터쯤 내려갔을 때 수잔은 브레이크를 밟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차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 갑자기 수잔이 호수 근처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수잔은 어떤 흑인이 자신의 차를 훔치고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빨간 신호등에 멈췄을 때 어떤 흑인이 총으로 위협하며 차에 올라타서 강제로 운전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수잔이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 남자는 차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과 친지들은 수잔을 위로하고 남편 데이비드도 다시 그녀 곁에서 두 아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납치된 소년과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는 수잔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퍼지며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잔의 사건은 전 국민의 동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9일 동안 TV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사건의 수사관이 수잔과 데이비드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을 때 의문점이 나타납니다. 데이비드는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수잔은 매우 불확실하여 수사관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수잔의 이야기를 경찰이 의심하게 한 주요 단서는 그녀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다고 주장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다른 차가 없었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의 신호등은 다른 차가 접근할 때만 자동으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입니다. 맞지 않는 그녀의 이야기에 경찰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언론은 수잔에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은 아이들이 납치된 어머니의 정상적인 반응과 맞지 않는 수잔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잔은 TV에 나오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더 쓰는 것처럼 보였고 톰 핀들리에게 관심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녀가 쉽게 울음을 터뜨리지만 금방 진정하는 모습도 의심을 샀습니다. 1994년 11월 3일 CBS의 더 모닝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드는 수잔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수잔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합니다. 수사관은 수잔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잔에게 수많은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지치고 감정적으로 고갈된 수잔은 갑자기 수사관에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울음을 터뜨리며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었다고 말하며 호수에 아이들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자신도 죽으려는 의도였다며 두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호수에 가라앉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은 수잔의 자백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아이들의 시신이 있는 차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호수를 수색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수잔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자 잠수부들은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앞부분이 가라앉은 채로 잠긴 차 안에서 안전벨트에 묶인 두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잠수부는 차의 뒷문 유리창에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톰이 수잔에게 보낸 이별 편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알렉스의 부검 결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잔이 부유한 독신남 톰 핀들리와의 관계를 되찾기 위한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이 사람들은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스미스의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기반하여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잔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잔이 계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과 아버지의 자살로 깊은 정신적 외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잔을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몰고 갔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비정상적으로 큰 욕구가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잔이 겉으로는 정상적이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숙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 배심원들은 수잔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만을 중요시하는 조작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그녀가 아이들을 죽인 것은 톰 핀들리의 동정을 얻고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재판 중 수잔은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995년 7월 22일 배심원단은 2시간 반 만에 수잔 스미스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은 면했고 대신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53세로 30년의 형기를 마치게 되어 올해 2024년 11월 4일 가석방 자격을 처음 갖게 됩니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수잔 스미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우드에 있는 레이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욱 악명이 높았는데요. 마리화나를 피우고 교도관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그녀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마다 참석하여 그녀의 출소를 막고 그녀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락하지 말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이클과 알렉스 두 아들은 1994년 11월 6일 보건스빌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비정한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두 아이의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